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핵심 과목이었던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신기술 동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과목 신기술 동향이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 어느 정도 배점을 차지하는지 말씀드리면, 자, 세 번째 과목 이 신기술 동향. 자, 요거는 용어에 대한 문제, 용어. 최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전산 용어도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또는 과거에 나왔던 용어,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 이런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기술 동향,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최신의 어떤 기술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용어 문제는 신기술 동향은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입니다. 과목별 배점이 10점이에요. 10점. 알겠죠? 자, 알고리즘 50점이었죠? 데이터베이스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동향 10점이에요. 10점. 그리고 이제 전산 영어 요거가 이제 20점이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목 대비 어떤 배점이 가장 낮기는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신기술 동향과 관련돼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신기술 동향은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공부하세요. 사실 이 신기술과 관련된 용어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새로운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분량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용어들이 하루하루 신문 봐보세요. 신문에 새로운 용어들 무수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모두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공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이 과목별 배점은 10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두 과목은 이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과목을 보충한다.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 신기술 동향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요게 쉬운 것 같으니까 요거를 집중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 두 과목은 가볍게 이 앞에서 했던 두 과목을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신기술 동향 전산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의를 듣고 그때 듣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놨다가 이 프린트를 하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잠깐 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정도만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 번째 과목 신기술 동향. 저는 이 신기술 동향 그 과목을 대비를 해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관련된 용어들, 그런 용어들과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하지만 또 출제될 만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살펴볼 건데, 자, 용어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PU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GPU.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계산만 맡았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그랬는데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GPU라고 해요. GPU. 여기 보면 의미 자체가 GPU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를 GPU라고 하는데 이 GPU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서 처리된 거를 모니터로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로 컴퓨터에서 처리된 것을 보게 되려면 컴퓨터 본체 안에 이러한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체 안에 이게 꽂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단자에 이제 모니터 케이블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가
카드가 지금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면 뭐 3D라든지 뭐 게임 같은 거 보다 보면 3D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보면 회사라든지 그 각 제품마다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GPU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 지금 여기 보면 쿨링 팬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면 그게 안에 CPU처럼 그래픽 카드 내에 있는 CPU가 있어요. 얘를 GPU라고 해요. GPU. 이 그래픽 카드 안에 보면 성냥감 크기 정도, 작은 성냥감 크기 정도에서 이와 같은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처리 장치가 있어요. 이걸 GPU라고 해요. GPU. 알았죠? 그래서 이러한 GPU를 전통적으로 중앙처리 장치가, 이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가장 핵심적인 두뇌죠, 두뇌. 컴퓨터의 전체적인 것을 처리해주는 CPU가 맡았던 응용 프로그램들의 계산에 사용되는 기술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3D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처리 능력을 갖다 보니까 이 GPU가, 얘가 GPU인데 이 GPU가 CPU보다 계산 수행 속도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얘가 지금은. 알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GPU가 단지 어떤 그래픽 처리만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더 빠른 처리 이런 것을 요구하고 하니까 CPU에 처리했던 것을 이 GPU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했던 그런 처리 능력을, 처리 내용을 같이 분담해서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이 GPU를 사용을 하는 기법이 GPU라고 하더라 이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 그래픽 처리, 이 GPU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처리만 했는데 이 GPU를 전통적으로 중앙처리 장치 CPU가 맡았던 여러 가지 처리를 같이 하게 하는 응용 기술을 GPU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캐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캐시. 자, 이 캐시는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속 버퍼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라고 하더라. 캐시. 자, 이 중앙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를 보면 이 중앙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를 보면 일단 둘만을 보면 얘는 고속이고 얘는 극에 비해서는 저속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보 이런 것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수행을 하려면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주기억 장치로 갖다 놔야 돼요. 램. 주기억 장치로 갖다 놔야 돼요. 그게 바로 램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전이나 이런 거를 책꽂이에서 꺼다 놓고 책상에다 펴놓고 하잖아요. 책꽂이에서 빼서.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연필이나 이런 게 서랍에 있었다 그러면 서랍에서 또 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하드디스크에 있던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작업을 하려면, 처리를 하려면 작업하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가져다 놔요. 그게 바로 주기억 장치 램이에요, 램. 작업대, 책상.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CPU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CPU는 이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면 이제 주기억 장치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고속이고, 얘는 저속이에요. 느려요. 거기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요구를 한 다음에 얘가 보내주기까지 얘는 놀고 있어요. 속도차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CPU와 주기억 장치 중간에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를 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근에 사용한 내용 또는 자주 사용한 내용 이런 것들을 기억을 시켜놓고 CPU가 이제 바로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중간에 있으니까 얘가 더 빠르겠고 실질적으로 처리 능력도 보면 주기억 장치보다 얘가 더 고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와 CPU 간의 어떤 속도 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CPU는 어떤 일을 처리를 하려면 바로 캐시 메모리에 요구를 해서 바로바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랬죠? 근데 이 캐시 메모리에는 뭐가 들어있냐? 최근에 사용한 내용이나 자주 쓰는 내용 이런 것을 저장을 해놨다가 CPU가 요구하면 바로
바로바로 정보를 갖다 줘서 얘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 고속 버퍼 메모리. 알았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처음에 방문을 했어요. 어떤 사이트를. 그러면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뭐 영상 또는 뭐 소리 파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보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처음에 다운받아요. 다운받아요. 그래 놨다가 이 다운받은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냐? 요 캐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이트를 처음 방문했다가 또 다른 곳을 방문을 하고 뭐 하다가 뒤로 단추나 앞으로 단추 누르면 빨리빨리 처음보다는 빨리빨리 이동이 되죠. 왜 그래요? 한번 방문했던 곳의 내용은 이 캐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CPU 가서 처리를 해요. 가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빠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속 버퍼 메모리를 캐시라고 하더라. 캐시. 아셨죠?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 요거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보다, 그러니까 DVD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VD.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죠? DVD. DV보다 약 10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청자색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대용량 차세대 광디스크 규격. 그래서 블루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차츰차츰 이 블루레이로 대체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DVD가 좀 더 많이 있긴 한데 차츰차츰 이 블루레이 디스크로 대체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청자색의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대용량 차세대 광디스크의 규격.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블루레이나 뭐 CD나 그 다음에 뭐 DVD나 다 똑같아요. 크기라든지 이런 게 모양도 똑같고. 근데 이 블루레이는 여러분들 자켓면 말고 뒷면 있죠. 바닥면을 보면 이렇게 청자색, 청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블루레이 디스크예요. 색이 약간 틀려요. 알았죠? 그래서 이 블루레이는 과거의 DVD보다 약 10배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광디스크 규격이다. 이거죠. 자, 블루레이 디스크는 기존 DVD가 650 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는 좀 더 좁은 405 나노미터 파장의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한 면에 27GB, 듀얼은 50GB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한 장에 27GB 정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차세대 대용량 광디스크의 규격을 우리가 블루레이라고 하더라. 청자색 레이저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더 조밀한 나노미터, 더 조밀한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차세대 광디스크 규격을 블루레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스카시라고 하는 SCSI, 요거를 우리가 스카시라고 읽어요. 스카시. 자, 요거는 컴퓨터 주변 장치를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하기 위해서 애플의 맥킨토시, PC, 유닉스 시스템이 사용하는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을 우리가 스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여러 주변 장치를 연결할 때 쓰는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스카시 어떤 그 케이블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스카시 방식을 사용을 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예전보다 이제 좀 더 빠르게, 병렬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연결하고자 해서 사용했던 그런 연결 방식인데 표준 규격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알았죠? 자, 그런데 이 스카시 방식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 고가예요. 고가. 그리고 좀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등장하기는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 방식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고가이고, 뭐 또 연결 방식이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썼던 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사타 방식이라고 하는 걸 써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를 보면 이렇게 얇은 빨간색 또는 노란색 선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타 방식의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긴 하는데,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이다 이거죠.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한.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수행 속도를 높이고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비싸고 과거보다 그다음 연결하는데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대중화되지는 않았더라 이런 얘기죠. 알았죠? 지금은 여러분들 사타라고 하는 방식을 써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라든지 열어보면 이 하드디스크나 또는 CD롬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SD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반도체 기억 소자인 랜드 프레스 메모리를 구성한 저장 장치를 우리가 SSD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 하드디스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보면 이렇게 디스크 표면이 있고, 이 디스크 표면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헤드에 의해서, 액세스암과 여기 헤드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돌아가면,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대로 이제 이 헤드에 의해서 읽혀지고 했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소음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처리하는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로, 그러니까 이런 구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구동장치 없이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로 하드디스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로. 이게 반도체 메모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구동하는 구동장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소음도 없고,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SSD 방식의 저장장치다.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SSD는 반도체 기억 소자인 랜드 프레스 메모리로 구성한 저장 장치를 우리가 SSD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거의 하드디스크가 자기 디스크와 구동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런 구동 장치가 있었단 말이야. 디스크. SSD는 구동 장치가 없어 소음 없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됐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RAID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복수의 자기 디스크 장치에 대해 병렬로 데이터를 읽는 장치 또는 읽는 방식을 RAID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을 할 때 하나의 큰 커다란 대용량의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적은 소용량의 디스크, 그러니까 이 디스크 한 장이면 소용량의 디스크 장치로 정보를 나누어서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읽고 하는 방식을 RAID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용량의 디스크 두 개로 나눠서 하나의 정보였던 것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여기에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RAID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NAS라고 하는 망부착 기억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망부착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네트워크로 구성된 대용량 저장 장치를, 그러니까 이 RAID 방식을 응용을 해서 여러 개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하드디스크예요. 여러 개 하드디스크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이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죠. 네트워크로. 그래서 서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이 대용량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NAS라고 해요. 그래서 저장 용량이 500기가에서 8테라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웹하드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되어 있으나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NAS와 같은 기능에는 다중 디스크 RAID 시스템,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 디스크 등이 있다. 해서 이 RAID 방식을 이용한 저장 방식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알았죠? 자, 그게 바로 NAS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이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및 영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컴퓨터용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주거나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복원해주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코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 보여주는 뭐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 음성이나 이런 거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디지털 신호로 바꿔. 그래야 컴퓨터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날로그 요거는 이제 음성.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아날로그 음성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지만 컴퓨터가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려면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돼요. 아날로그 신호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덱이에요. 코덱.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상으로 어떤 영화나 또는 뭐 음악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코덱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코덱이 없다 그러면 영화를 어떨 때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려고 했더니 뭐 코덱이 없다든지 해서 코덱을 다운받아야 한다든지 뭐 그런 메시지를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고 다시 아날로그로 복원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덱. 알았죠? 코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USB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USB. 범용 직렬 버스라고 하는데, 자, 이 USB라고 하는 거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컴팩, 노텔, 뭐 DC, 뭐 등 IBM 등등등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주변 기기 접속 인터페이스 규격을 범용 직렬 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죠. 자, 이게 범용이에요. 범용. 그러니까 각 기기마다 컴퓨터에 연결할 때 각 기기마다 연결 단자라든지 연결하는 게 다 틀리다 그러면, 규격이 다 틀리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규격을 통일화시켰어요. 이런 회사들의 공동 제안으로. 그래서 통일화시켜서 가볍게, 손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접속 인터페이스 규격을 USB라고 하더라고요. USB. 그래서 규격이 다른 주변 기기를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공동화를 목적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었고, PC와 주변 기기를 접속하는 버스 규격으로 주변 기기에 대해서 플래그 앤 플레이. 자, 요거는 연결하면 바로 컴퓨터가 인식해주는 기술이죠. 여러분들 이 운영체제 윈도우는 여러분들 컴퓨터 주변 기기 같은 거 컴퓨터에 연결하면 어때요? 운영체제가 바로 인식을 하죠. 뭐 새로운 하드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USB라든지 USB 메모리 이런 거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 새로운 뭐 USB 저장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인식하게 하는 게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그런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며 최대 127개까지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범용, 이게 다용도죠. 다용도 주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표준 접속 규격을 USB라고 하더라 이거죠. USB. 알았죠?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USB 뭐 모양은 많이 보셨죠? 이와 같은 게 USB 그 접속 규격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USB 메모리고. 그래서 마우스라든지 또 뭐는 키보드, 뭐 기타 주변 기기들이 다 끝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표준 규격이에요. 이런 표준 규격을 USB라고 한다고. USB.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삽입과 삭제가 탑이라고 불리는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정렬된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삽입되는 것과는 반대 순서대로 삭제되는 자료 구조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자료 구조의 형태. 그래서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나중에 출력되는 구조로서 LIFO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LIFO라고 하는 것은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입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삽입도 이 하나의 입구를 통해서
삭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으로 해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가 삽입이 되면 이 밑에서부터 해서 위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삽입된 자료가 있고 그 다음 삽입되면 그 위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 삽입되면 또 그 위로 쌓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삭제될 때는 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맨 나중에 들어온 거 요거부터 삭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입구를 통해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 형태, 이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자, LIFO라고 하는 거 last in,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구조다 이거죠. 알겠죠? 자, 이러한 것을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기본 입출력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와 주변 장치 간의 통신을 제어 조작하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처리 기능을 갖춘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시동할 때, 부팅을 할 때 시스템을 진단을 해서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디스크 드라이브, 모니터, 키보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어스.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이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모니터, 마우스, 이런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가 인식하게 해주는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바이어스예요. 우리가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알았죠?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러한 장치들을 컴퓨터가 인식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바이어스. 그래서 바이어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CMOS라고 해서요. 자, 지금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CMOS라고 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들을 설정을 해주고 그 정보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한 정보대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입출력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장치들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을 바이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동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동글. 자, 동글. 자, 요거는 컴퓨터의 입출력 포트에 연결되는 장치로서 입출력 포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의 복사나 실행 시 인가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가된, 인정한 또는 확인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키나 아이디를 저장하는 장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USB나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USB 포트에 연결되는 주로 지금은 외장형 주변 장치를 우리가 동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근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컴퓨터 본체에, 자, 요와 같은, 지금 이게 USB로 해서 연결해주는, 이게 지금 무선 랜 카드예요. 그래서 컴퓨터 본체가, 자,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본체 뒤에 USB 포트에 이런 랜 카드를 이렇게 하나 꽂는 거예요. 무선 랜 카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선이 아니더라도 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USB 포트에 연결되는 외장형 주변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글이라고 해요. 동글. 그래서 이 무선 랜 카드로 해서 이 인가된, 비밀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디를 알고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체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 동글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는 USB 포트로 해서 연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USB 포트에 연결되는 컴퓨터 본체 외장형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매체, 이걸 동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글. 요즘 보면은 TV 있죠, 여러분들. IPTV라든지 스마트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TV도 보면 이 랜선을 직접 이렇게 연결하고도 하지만 이런 동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본 TV 뒤에 보면 USB 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연결하면 또 이 직접 선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무선으로 인터넷을 TV로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동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USB 포트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USB 포트에 연결되는 외장형 주변 장치를 동글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펌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펌웨어. 자, 이 펌웨어는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펌웨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라서 눈에 보이는 장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하는 건데, 펌웨어라고 하는 건 이 중간쯤에 위치한 어떤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쯤에 위치한. 그래서 주로 롬에 반영구적으로 저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그런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정 하드웨어에 내장돼서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펌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냉장고라든지, 자, 냉장고 자체는 기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냉장고를 돌아가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펌웨어예요. 펌웨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리모컨이라든지, 자, 리모컨도 그 자체는 하드웨어지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명령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들, 또는 뭐 청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내장돼서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이것을 펌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들웨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범위로는 한 기업에 설치된 다양한 하드웨어 또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뭐 응용 프로그램, 뭐 근거리 통신망 환경, 그 다음에 PC 환경 및 운영체제 차이를 메워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복잡한 이기종,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환경 간의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미들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복잡한 이기종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종류와 그 다음에 표준화되지 않은 매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거를 미들웨어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기 서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규격화되지 않은 표준화된 매체들이 있는데, 이 서로들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 연결시켜주고 하는 게 바로 미들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프리웨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프리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기간 및 기능 제한 없이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이거를 우리가 프리웨어라고 하죠. 프리웨어.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걸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들 말고 어디서든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이거를 프리웨어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프리웨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데모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소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거를 우리가 데모라고 해요. 데모 버전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데모 버전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어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쉐어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쉐어웨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사용자들이 보면 이 쉐어웨어하고
프리웨어가 있는데 이 쉐어웨어하고 프리웨어하고 혼동해서 쉐어웨어도 그냥 무조건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쉐어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정 기간 동안만 쓸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설치된 뒤로 그 기간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쉐어웨어라고 하고 프리웨어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프리웨어고요. 프리웨어. 자, 그리고 알파 버전이 있네요. 자, 이 알파 버전은 회사에서 해준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용자한테 배포하기 전에 제작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제작회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개발에 참여했던 그 개발자들, 제작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를 알파 버전이라고 해요. 알파 버전. 알파 버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식 소프트웨어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를 목적으로, 이건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테스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베타 버전이고요. 자,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 버전이나 베타 버전이나 일단 테스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알파 버전은 제작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베타 버전은 누가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 그래요. 알았죠? 차이점. 그래서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상업을 목적으로, 즉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식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그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를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해요. 트라이얼 버전. 이 트라이얼 버전은 전 기능이 아니라 일부 기능만 이제 맛보기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쓸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기능만 구성을 해서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거를 트라이얼 버전이라 그래요. 알았죠? 자, 쉐어웨어하고 여러분들 다른 것은, 쉐어는 모든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트라이얼 버전은 이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일부 기능만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고 그래요. 알았죠?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장치 중에서 LCD 액정 표시장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DP라고 하는 플라즈마 표시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CD와 PDP가 있는데, 자, 먼저 LCD라고 하는 것은 액정의 광학적 성질이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숫자, 문자, 화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전자장치다. 그래서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에 있는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해서 배열한 후 전기 전압을 가해요. 전기 전압을 가해서 이 가해서 반사되는 그 빛의 양을 가지고, 빛의 양에 따라서 문자나 영상,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게 바로 LCD 액정 표시 장치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화면을 표현하고 하는, 화면에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기술인데, LCD라고 하는 것은 유리판 사이에 전압을 가해서, 전기 전압을 가해서 이 반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서 문자나 영상을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 기법을 우리가 LCD라고 하고요. PDP라고 하는 것은 기체 방전, 즉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을 한
이 평판 표시 장치.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니터도 보면 LCD 모니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LCD, PDP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화면에 표현해주는 기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LCD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유리판 사이에 전기 전압을 가해서 반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서 문자나 영상을 표시해 주는 거고, 이 PDP라고 하는 것은 두매의 얇은 유리판 사이에 좁은 틈에 네온 등의 가스, 이게 이제 아르곤 가스라고 하는데, 이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이 유리의 내면에 평면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투명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가스를 주입을 해서 반사되는 어떤 네온광을 가지고 이 화면을 표시해주고 하는 장치가 바로 PDP예요. PDP. 자, LCD는 전기 전압을 가해서 이 빛의 양에 따라서 문자나 영상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PDP는 가스를 주입을 해요.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해서 그 네온 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LCD와 PDP가 나왔을 때 어느 거가 좋다 나쁘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뭐 밝기라든지 선명도라든지 그건 LCD가 좀 우세하고, 그 다음에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PDP가 좀 우세하고, 수면명에서는 LCD가 좀 우세하고, 뭐 전기 사용량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 LCD가 좀 우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시야각 이런 부분에서는 PDP가 우세하고, 뭐 이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었어요. 장단점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대체해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어떤 장치냐면 바로 LED라고 하는 거죠. LED. 이 LED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빛을 뽑아내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빛을 뽑아내서 보다 LCD나 뭐 PDP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선명하고, 보다 더 얇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를 이용을 하는 그런 그 표시 장치가 LED입니다. LED. 그래서 이 LED는 이 LCD라든지 이런 것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뽑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 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뽑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선명하고 더 밝죠. 그리고 더 얇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직접 천이형 반도체에서 발광 효율이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LED는 LCD보다 더 얇고요. 더 얇습니다. 더 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밝고, 그 다음에 전기 소모도 적어요. 그 다음에 더욱 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면은 약간 비싸죠. LCD보다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ED입니다. LED. 알았죠? 자, 그 다음에 LED에서 더 발전된 게 이제 뭐냐면 아모레이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이 아모레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아모레이드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빛을 뽑아내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을 하는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아모레이드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 바로 이 아모레이드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발전이 일단 되고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스마트폰 새로 뭐 개발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이 화면이 예전에는 LED라고 하는 LED 액정 화면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아모레이드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D보다 좀 더 발전이 된 게 아모레이드예요. 아모레이드. 그래서 요거는 각 픽셀을 방막 트랜지스터로 작동하게 하는 능동형,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스스로 빛을 뽑아내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을 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 아모레이드는 기존의 뭐 LED나 또는 뭐 LCD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화질과 소비 전력인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형화에서 우수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정이 좀 복잡해요. 가격이 조금 높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모니터
나 또는 TV 이런 쪽으로 개발은 조금 더디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 아모레이드 액정 화면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 보다 선명하고 더 밝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에 컴퓨터나 단말 등의 데이터 통신용 기기를 통신 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 이 모뎀 우리가 이제 신호 변환기라고 합니다. 신호 변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PC 있잖아요. PC가 있으면 이 PC는 이진수라고 하는 기계어를 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디지털 신호.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전화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전화선이 뭐예요? 음성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아날로그. 그래서 컴퓨터에서 처리된 것을 이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이다 보니까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서로 다르니까 이 서로를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신호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모뎀이에요. 모뎀. 그래서 이와 같은 디지털 신호를 이 아날로그는 이와 같이 곡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다시 이 사람도 이제 처리를 하려면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모뎀이에요. 모뎀.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변조라고 하죠. 변조,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고 하는 것을 복조라고 하죠. 복조, 디모듈레이터.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 보면 모듈레이터의 M하고 디모듈레이터 이거 DEM이 합쳐져서 모뎀이 된 거예요. 변복조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변조고, 디모듈레이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복조예요. 복조. 그래서 변복조 장치 이거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합니다. 모뎀. 신호를 변환해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전화선을 써요, 안 써요? 지금은 이런 전화선을 안 쓰죠. 이건 이제 초창기에나 이렇게 썼지 지금은 전화선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NIC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본체에 보면 랜카드라고 하는 게 달려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통틀어서 NIC 장비라고 그래요. NIC. 그래서 랜카드는 본체에 보면 자,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선을 여기 본체에 꽂아서 여러분들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통틀어서 NIC라고 해요. NIC. 그래서 PC나 서버 등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에 연결된 PC나 워크스테이션들은 대체로 이더넷이나 토큰링과 같은 랜 전송 기술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NIC를 장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로는 뭐 네트워크 카드, 이더넷 카드, 뭐 랜 어댑터, 랜 카드 이런 것들을 다 NIC 장비라고 해. 그러니까 NIC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통틀어서 NIC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랜카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랜카드. 그래서 이러한 랜카드,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NIC라고 하더라 이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분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자,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우리가 우분투라고 합니다. 우분투. 여러분들 윈도우 있죠? 윈도우.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운영체제. 단,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를 우분투라고 합니다. 우분투. 지금 아직 일반인들이 상용화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우분투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우분투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 윈도우처럼 만들어진 운영체제고 웹브라우저, 뭐 워드 프로세서, 엑셀, 그래픽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얘네 특징이 개방 프로그램이에요. 개방. 여러분들 윈도우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때요?
원래는 돈 주고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리눅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방형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인 우분투는 개방형 프로그램으로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분투 운영체제 화면은 이게 바탕 화면이에요. 이게 우분투라고 하는 운영체제 바탕 화면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처럼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우분투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얘는 컴팩트 디스크 한 장 정도 크기가 작고 사용법이 비교적 쉽고 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버전이 발표되고 있고요. 윈도우즈와 비슷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윈도우처럼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눅스 기반의 운영 체제를 우분투라고 하더라 이거죠. 우분투. 자, 그 다음에 iOS라고 하는 것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자, 스마트폰에도 보면 컴퓨터처럼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바로 iOS라고 하는 것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쓰여지는 운영체제. 알았죠?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컴퓨터처럼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요즘은 컴퓨터보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의 운영체제죠. 이 iOS나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iOS라고 하는 것은 아이폰 있죠.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의 운영체제가 iOS예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중에 보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이폰 뭐 요와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예요.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쓰여지는 운영체제를 iOS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콘과 아이팟 터치, 뭐 아이패드에 내장되어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우리가 iOS, 어디에서 만든? 애플사에서 만든 게 아이폰이잖아,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들은 전부 다 운영체제가 iOS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사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운영체제를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들어진 아이폰은 iOS고 그 외에는 다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자, 그래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중에서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나 공개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글이 34개의 글로벌 기업과 개방형 휴대폰 동맹을 결성해서 개발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즉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를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자, iOS는 어디에서 쓰는?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의 운영체제예요. 나머지들은 다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타이젠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타이젠 연합에서 리눅스 공개 소스로 개발한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가 바로 타이젠이에요. 지금 하나씩 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스마트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리눅스 소스를 사용을 한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타이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NEC, 카시오 뭐 이런 여러 제조회사와 SK텔레콤, 그다음에 NTT, 뭐 도코모, 그다음에 보다폰, 뭐 텔레포니카 등 통신사가 이사회 멤버로 해서 만들어진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제조회사와 이러한 통신사의 연합을 타이젠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합동을 해서 만들어낸 모바일용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타이젠은 개방형 OS의 원조인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이폰과 운영체제 면에서 약간 비슷하다. 그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폰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특허 정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언제든 유료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어떤 대안용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타이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운영체제입니다. 알았죠? 스마트폰 운영체제. 지금 하나씩 그 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타이젠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게 지금 이 타이젠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이고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일반 폰처럼 이 터치로 해서 넘기고 하면 또 이런 메뉴들이 나오고 하는 이게 바로 타이젠 운영체제 이게. 뭐 비슷하죠. 뭐 사용법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됐죠? 그래서 타이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신사, 그 다음에 제조회사들이 연합이 돼서 만들어진 타이젠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통으로 해서 만들어낸 모바일 운영체제를 타이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SoC, 시스템 오너 칩이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요건 뭐냐면 기존의 여러 개의 칩이 수행하던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칩을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를 이렇게 열어보면 메인보드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 이 메인보드 안에 모니터 화면으로 보기 위한 뭐 그래픽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기 위한 뭐 사운드 카드가 있고 해서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장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메인보드에 칩 하나가 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이런 모든 기능을 다 갖춘 하나의 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칩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칩, 그거를 시스템 온 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스템 온 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임베디드라고 하는 건 이건 내장됐다는 얘기예요. 내장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서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 마이크로 소프트 장치를 그러니까 이게 처리기죠. 처리기를 내장시켜서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더라 이거죠. 알았죠?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는 거. 알았죠? 기계 또는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내장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기계 안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임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타이니 O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이니 OS. 자, 이 타이니 OS라고 하는 것은 버클리에서 진행해온 스마트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먼지처럼 그 아주 초소형 센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소형 센서를 이 먼지처럼 흩어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소형 센서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컴포넌트 기반 내장의 운영체제인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더스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스마트 더스트라고 하는 게 먼지처럼 아주 작은 초소형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소형 센서를 이 각 장치에 이렇게 흩어뿌리듯이 각 장치와 연결을 해서 각 장치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또는 어떤 처리할 내용을 즉각 바로바로 인식하게 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소형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초소형. 자, 네트워크 내장형 시스템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초소형 운영체제를 우리가 타이니 OS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센싱 노드와 같은 초전력
초소형, 저가의 노드의 저전력, 뭐 적은 코드 사이즈, 뭐 최소한의 하드웨어 리소스, 뭐 등등등 해서 최소형, 초소형 운영 체제를 우리가 타이니 OS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DA가 있는데요. 자, 이 PD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 단말기다라고 해서 개인용이나 업무용으로 계산이나 정보 저장, 그리고 검색 기능을 갖춘 손바닥 크기의 소형 장치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PDA라고 하죠. PDA. 자, 그래서 우리 그 서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 손에 휴대폰 같은 거 뭐 하나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센터와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또 자기가 처리한 어떤 내용을 입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이 한 명 한 명 그 개인이 들고 다니는 소형 장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PDA라고 합니다. PDA. 개인 정보 단말기. 알았죠? 자, 그래서 PD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오픈소스. 자,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나 표준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공개해서 자유로운 제작, 재배포 등을 허용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 개발을 장려하는 소프트 업계의 뚜렷한 하나의 제도화된 흐름.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어떤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다른 사용자들도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보다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해서 공개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제도화된 흐름, 이거를 오픈소스라고, 오픈소스. 그래서 공개 소스는 주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바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오픈소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닉스에 관련된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탄생되어 현재 리눅스와 데이터베이스, 뭐 응용 프로그램 등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GNU, 우리가 GNU라고 읽어요. GNU라고 읽는데, 자, 요거는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 FSF라고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운영체제 호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칭을 우리가 GNU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자체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공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유닉스 기반에서 수행되는 이 소프트웨어의 총칭, 이걸 GNU라고 해요. GNU. 유닉스 환경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GNU라고 해요. GNU.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진 윈도우즈. 자, 이 윈도우즈는 공개가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 회사 사람들만 이 개발에 참여해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운영체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오픈되어 있어요.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개발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런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GNU라고 하더라. GNU.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KMS라고 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이 KMS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기업의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해서 공유함으로써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KMS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 수많은 어떤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직원들 각각의 어떤 개인 지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 지식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 지식들을 모아. 그래서 나중에 그 기업의 중요한 어떤 처리를 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그런 개인들의 지식을 모아서 관리하고 하는 거, 그거를 KMS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의 지식을 이용하기 쉽게 축적을 해서
해당 지식을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 수립, 의사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아놓은 지식 관리 시스템, 개인들의 지식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KM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R, 자,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자, 버추얼, 가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가 아닌 이런 말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처럼 여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내고 현실 세계와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거를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또는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 고글 같은 거를 우리가 딱 쓰고 실제는 아니지만 그 가상의 환경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실제는 아니지만 현실 세계와 똑같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가상현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상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감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공장과 같은 경우 생산자는 여러 디자인을 실제처럼 점검하기 위해서 VR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거죠. 뭐 주위에서 뭐 실내 운전 연습이라든지 또는 뭐 항공 연습이라든지 또는 뭐 실내 골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가상현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현실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 등 가상 여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감각들도 이용을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상현실 V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R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자, 이거는 정보 기술을 전력에 접목해서 효율성을 제고한 시스템으로 전력 IT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첨단 IT와 기존의 전력망이 결합을 해서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은 이게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게 아주 대중화는 안 됐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 거기에서 어때요? 그냥 일방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량만큼 전기 요금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급자와 사용자가 서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공급자는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자,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비 전력까지 해서 만들어내느라고 이 계속해서 뭐 풍력이네, 화력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뭐 어떤 또 난 이제 축적이 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예비 전력까지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하는 겸해서 불필요한 어떤 전기 생산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어떤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우리 전기는 보면요. 지금도 그러는데 하루 24시간 있으면 24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때 시간과 적게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전기 요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그런 정보들을 우리 사용자도 알고 전기를 씀으로 해서 요금을 절약해 줄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자나 소비자가 모두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한번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 기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것은 PC와 주변 장치를 접속하는 버스 규격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와 주변 장치를 연결해주기 위한 규격이에요, 규격. 그래서 주변 기기에 대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컴퓨터 본체에 얘를 딱 장착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하는 기술. 그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했는데, 이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하며 최대 127개까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접속 규격.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각 주변 기기들이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다 달랐는데, 이게 표준화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규격이면 이 규격에 맞춰서 모든 기기들을 다 표준화해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 규격.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USB라고 한다 그랬죠. USB. 그래서 USB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은 주변 장치를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하기 위해서 애플 맥킨토시, PC, 유닉스 시스템이 사용하는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그러니까 이것도 이 주변 기기와 컴퓨터 시스템 간을 연결해주기 위한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병렬이다 이거죠.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CPU가 입출력 장치에 빼앗기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수행 속도를 높이고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렬의 인터페이스 방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스카시라고 한다. 스카시. SCSI. 그런데 이 스카시는 뭐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는 이제 좋을지 모르지만 연결하고 하는데 좀 복잡하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스카시 대신 사타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은 또 많이 쓰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카시라고 하는 거 요거는 병렬의 인터페이스 표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액정의 광학적 성질이 정기적으로, 자, 전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숫자, 문자, 화상 등을 표시하는 전자장치로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후 전압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전압을 가해서 그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서 문자나 영상을 표시하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LCD라고 했죠. LCD. 그래서 유리판 사이에 전압을 이용을 하는 거. 전기 전압을 이용을 하는 게 LCD고, 유리판 사이에 이제 가스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 그게 PDP라고 했죠. PDP. 그 다음에 LCD나 PDP 뒤에 이제 발전이 되는 게 이제 LED.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되는 게 아모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된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요거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의 환경을 만들고 현실 세계와 똑같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가상현실이라는 가상현실. VR. 그죠? 그래서 가상현실. 뭐 여기까지만 보고도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VR. 가상현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자, 이 신기술 동향 문제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 번 자주 읽어보심으로 해서 눈에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그 용어들을 일일이 외우면 좋지만 외운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